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랜만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1년 9개월 만인데요. 담화는 몇 차례 했으니까 곧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는 형식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초반에 김을 빼는 방식 지난번과 다르지 않습니다. 앞부분 좀 들어봤는데 역시 바뀌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지부터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소통하는데요. 소통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지금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좀 생각하고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자회견 100번 해도 소용없지요. 오늘 기자회견 내용 가지고 패널들과 함께 짚어볼 텐데요. 그나저나 최은순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서 곧 풀려났다고 하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지요. 3번이나 심사를 해서 풀어주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법무부 모든 국민의 인권을 이렇게 대통령 장모 챙기듯이 그렇게 좀 챙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정어리머리 오늘 기자회견 보고 소주 생각날까봐 이런 걸 준비했을까요? 오늘 저희 백운기의 정치 1번지 방송 100회를 맞는 날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정치 1번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와보니까요. 애청자 이은주님께서 이렇게 떡과 과일을 보내서 축하를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패널들도 떡을 하나씩 드렸는데 맛있게 드십시오. 예, 백운기의 정치 1번지 방송 100회를 축하드립니다. 열정과 열망과 열의로 써내려온 역사 100회 그 깊은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변치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응원드립니다. 이은주 올림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은주님께서는 우리 댓글창에 반장님이시죠. 나우누리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100회 동안 정어리호를 더 좋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 항해해 주신 백운기 선장님, 조타수이신 패널님들 그리고 운영진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잔잔하고 평안한 해안가에 정박할 때까지 정어리호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열심히 놓아줬는 38만 정어리원 중 한 마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나온누리님 귀한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 내용부터 먼저 세 분 패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패널들과 함께 생생하게 그 내용을 분석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방송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되게 기자회견 다 끝나고 하는데 자, 세 분 패널 소개하죠.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기자회견 중에 우리가 하니까 참 생생하고 또 궁금해하시는 애청자님들한테 바로바로 해석을 해드릴 수 있어서 참 좋다.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것은 좀 기자회견에 들을 만한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거 보느라고 우리 정치일보지 못 볼 텐데 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앞부분 좀 듣다가 왔는데 질문은 앞부분에 이제 거의 다 나왔고 이제 뭐 외교 안보 또 지금은 반도체 지원 대책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을 하니까 지금은 별로 안 볼 것 같습니다만 자 오늘 기자회견 앞부분에 혹시 좀 들어보셨나요? 저 안진걸 소장님 오시면서 들었나요? 네. 어떻던가요 전반적으로? 아주 그러니까 앞부분에 담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비슷한 담화 여러 번 했잖아요. 그걸 또 반복했어요. 벌써 거기서 국민들이 기가 질렸다고 봅니다. 또 잘했대요. 너무너무 잘했대요. 너무나 많은 정치를 했대요. 근데 역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하고 질의응답도 이제 제가 다는 못 봤습니다. 운전도 하다 못 보니까. 근데 또 뭐 예리한 질문이나 예리한 답 거의 없었고요. 그냥 또 이러고 반복하고 그 말이 있더라고요. 제일 많이 들립니다. 예, 아이고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내용은 컨텐츠는 보고는 있습니다. 오늘 10시 25분 좀 넘어서 이제 기자회견이 시작이 됐어요. 10시에 그동안 2년간 뭐 이렇게 소회 밝히고 그랬는데 그것도 뭐 들을 내용은 없는데 다만 이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만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상당히 큰 뉴스죠. 그런데 이제 궁금했어요. 이거 그러면 여성가족부 없애고 만든다는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질문 답변은 저희가 단위님 TV 껐습니다. 열 뻗쳐서 더는 볼 이유가 없으면 예,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안 관련해서는 질문이 8개가 있었어요. 제가 정리하면서 봤는데 전체적으로 질문은 다 나왔어요. 질문은 다 나왔는데 질문과 관련해서 왜 저 정도밖에 질문을 못하나 하는 생각 가질 수 있고요. 다만 답변이 저렇게밖에 답변을 할 수가 없을까? 과연 준비는 한 걸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김종국 원장님은 전반적인 평을 한번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오히려 후퇴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 상황이 됐고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정권에 대한 비판이 강력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통령으로서 의미 있는 좀 얘기 몇 가지 있을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는데 중요한 핵심마다 오히려 언론에서 나왔던 타협 지점의 내용들보다 더 후퇴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대통령은 전혀 변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192대 108이라는 성적표를 받고도 자신은 여전히 국정 운영 방향이 옳고 내가 진행된 상황들은 제대로 진행을 해왔고 국민들에게 세심하게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이번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세심하게 설명하면 국민들이 내 말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저는 진짜 잘못하면 저희 부모님 앞에서 고개도 못 들었어요. 미안해가지고. 저부터 표정을 보면 저는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상은 한치도 틀리지 않는구나. 사람은 바뀌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철근 총장님 아예 안 들어버리셨어요? 뭐 조금 듣긴 했는데요. 우선 표정하고요. 느낌이란 게 우선 억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대통령이 지난 2년의 국정 운영을 이제 이른바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고 앞으로 3년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좀 자신에 찬 자신감 있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어찌 됐건 굉장히 좀 주저주저하고 얼굴 표정 자체가 좀 자신이 없어하는 표정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억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인 대통령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이 공감 능력이거든요.
국민들과의 전혀 공감 능력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그 일방적인 본인의 할 말만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이 기자회견이 향후 3년의 국정 운영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오히려 더 마이너스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기자들이 이번에 너네들 질문 똑바로 잘해라. 그렇지 않으면 혼난다.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질문은 준비된 내용들을 잘 합디다.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 질문이 총선 패배 원인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두 번째 질문이 국정기조 전환하겠다고 할 거냐. 세 번째가 김건희 수사 어떻게 할 거냐. 네 번째 최상병 특검 거부할 거냐. 다섯 번째 조국 이준석 만날 거냐. 여섯 번째 이종섭 왜 호주로 보냈냐. 일곱 번째 한동훈 사퇴 요구한 적 있냐. 지금 관계는 어떠냐. 여덟 번째 국무총리 개각 언제 할 거냐. 이 정도 물어봤으면 질문은 거의 다 나온 겁니다. 나온 건데 조금 더 명확하게 대통령이 이 답변을 안 하면 제대로 답변을 안 한 것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질문이었는가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도대체 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질문을 이해한 것인지 왜 못했겠어요. 쉬운 얘기인데. 그러면 준비라도 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하나하나씩 짚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답변 들어보실까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편의상 정치 현안,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분야로 나누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지목이 되면 일어나셔서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질문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시스의 박미영 기자님. 안녕하세요. 뉴시스 박미영입니다. 재작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21개월 만에 이렇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대통령께 여쭙고 직접 답변을 받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더 많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자단을 대표해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첫 질문이라서 편안한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전국상 총선 패배에 대해서 여쭙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총선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국정 운영 방식에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크게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총선은 먼저 정부에 대한 그간의 국정 운영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국정 운영해 온 것에 대해서 이런 국민들의 평가가 좀 많이 부족했다, 이런 것이 담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동안에 제가 그 미흡했던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뭐였는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민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정부의 이런 정책과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좀 설명해드리고 또 좀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 답답하시죠? 이 정도만 듣겠습니다. 자, 몇 가지를 먼저 좀 짚어보죠. 첫 번째 질문자를 대변인이 정했어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 게 좀 옳지 않나요? 김철근 총장? 그 당연하죠. 근데 대변인이 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자가 뉴시스 기자더라고요. 네. 뉴시스면은 인터넷 언론사 아닙니까? 민간 통신사죠. 통신사. 네. 예. 그게 이제 연합뉴스, 뉴스원, 뉴시스 이렇게 통신사죠.
예. 온라인 통신사인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통신 전해주는. 예. 그 뉴시스를 첫 번째 기자로 이렇게 지명한 것은 어떤 뭐 사전에 조율이 된 걸까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손을 들었는데 대변인이라고 하면 언론사 특히 취재 기자들, 그 대통령실 출입하는 취재 기자들하고 밀접한 그 접촉을 하는 굉장히 기자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사전 조율까지는 모르겠으나 친소 관계가 다소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하는 기자회견에 질문하는 기자를 지명하는 것은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대통령이 하고 또 대통령이 그간에 얼마나 언론사 기자들하고 사실 뭐 접촉이 저는 매우 없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기자가 누군지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지명을 합니까? 거기서부터 지금 미스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결국 이게 뭐 또 이제 끝나고 난 이후에 언론에서 무슨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했니 안 했느니 뭐 이런 얘기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그런 그 시비를 차단하려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언론에 좀 많이 접촉을 해야 되고 특히 출입기자들하고 오찬 만찬 뭐 그리고 수시로 사실은 국민들에게 설명할 일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나서서 기자들하고 그 설명도 하고 또는 뭐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뭐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지 않았던 거 아닌가. 사실은 국민들한테 뭘 설명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나와서 설명하려면 당신 뭐 잘못했다고만 자꾸 얘기를 들으니 안 나왔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게 대통령의 자리가 원래 그런 자리고 본인이 또 뭔가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내가 임기 동안은 이것만은 좀 해야 되겠다라고 뭐가 정해진 게 있다면 그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설득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른바 국정 운영 철학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는 뭘 하려고 하는 정부인지를 알 수 없는 그냥 시간만 나는 대통령 자리에서 누리기만 하겠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닌지 참 답답할 뿐입니다. 예. 일단 보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총선 패배 원인 물어보면 보통 정말 저희들이 잘못한 게 많아서 국민한테 심판받았다 뭐 정말 개선하겠다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역시 똑같이 설명이 부족하고 소통이 부족해서 국민들이 체감 못했다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나 통렬한 반성은 없다는 걸 이번에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식과는 관련해서 기자들이 손을 많이 들었는데 뉴스스 박미영 기자를 바로 지목하더라고요. 대변인은 보니까 아까도 봤는데 외신 기자들 이름까지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질문 내용 정도는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박미영 기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21개월 만에 해서 늦었지만 다행이다. 기자단을 대표하여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가져달라 이렇게 말한 거 봤을 때 아마 이 기자단을 다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순서는 좀 정해놓고 시작한 것 같지. 그리고 맞습니다. 김철철 말처럼 대통령이 지목을 해야죠. 막 손 들고 뭐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 근데 대변인이 딱 웬만한 사람 딱 지목해놓고 순서 또는 내용을 어느 정도 통제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성향상 아주 예를 들면 MBC 지금 기자 질문이 아직 안 된 거로 지금 나오는데 너무 가슴 아프고 제대로 된 질문하는 사람은 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왜 하려고 했는가 그걸 항상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왜 그렇습니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기자회견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답변도 바뀌고 형식도 바뀌고 뭔가가 달라져야지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냐? 방향은 맞는데 국민들이 이해를 잘 못했다. 그 소통 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도 답변이 똑같아요. 일단 앞부분에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 MBC 기자 질문을 안 받았는데 만약에 저 같으면 역발상 할 수 있지 않나요? MBC 기자한테 첫 번째 질문 시키자. MBC 기자가 질문 딱 하게 하자. 어차피 답변 똑같을 건데 뭐. 그러면 야 MBC부터 시키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쇼를 하려면 대변인이 뉴시스 기자 질문하세요. 그러면 대통령이 잠깐만요. 기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MBC하고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MBC부터 먼저 좀 질문을 받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김종 원장님, 그렇게 했으면 엄마 바뀌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앵커님 바뀌실 거라 생각하셨던 거예요? 또 제가 잘못했네요. 아니,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 할 때는 34분간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이번에 1시간 한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 양만 좀 늘어난 건데 좀 방식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건 일종의 약속 대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뭐 아무리 형식이 없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홍보 라인에서 기자실과 충분하게 얘기하고 조율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죠. 이번 같은 경우 특히 수세적인 국면에서 대통령이 어떤 방어적인 얘기를 해야 되면 홍보 라인들이 얼마나 그 기자들하고 딜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 많이 했었을 거고 거기에 맞는 전체적인 어떤 약속 대련의 틀 내에서 정리가 됐을 거고 그걸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겠죠. 그럼 대통령한테는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통령 오케이. 그러니까 딱 짜여진 각본대로 그다음에 그 시나리오대로 대통령은 발언을 했다. 이유는 대통령의 생각이 안 변했으니까요. 대통령의 생각이 안 변했는데 안 변한 상황에서 파격이나 또는 다른 프레임이나 다른 용어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번에도 안 하면 엄청난 지지율 하락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진행했지만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요거는 넘었겠지만 이렇게 가자라고 얘기된 약속 대련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다 예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해봤자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 뻔하지. 저는 뭐 오늘도 뻔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김정욱 원장님한테 질문 드렸다가 저도 지금 혼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내 나라님, 백운기님 바랄 걸 바랍시다요. 천사섬님, 앵커님 쇼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 든 게 있어야 쇼다운 쇼를 하죠. 오늘 또 나님, 아이고 앵커님 아직도 그러셨는데. 닥디케어 검님 답답하시네. 구수머리에서 그런 심오한 발상을 기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몇 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너무 답답해 하시니까요. 최양숙님, 세종대왕께서 지하에서 통곡하겠어요. 우리나라 말을 우리나라 국민이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야 하니 도통 하고 싶은 말이 전달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소풍 가는 중님, 하나마나한 회견, 전파 낭비, 국민 고통 속에 빠지게 한 회견,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을 암 걸리게 하려고 한 것 같다. 레오님, 쉬운 질문을 답답하게 질질 돌고 돌다가 대가리도 꽁지도 없음. 왜 이렇게 밖에 못할까요? 참 답답하죠. 좀 단골님, 변함없는 정부 아주 잘하고 있어요. 환영합니다. 앞으로 쭉 국민들도 변함없이 탄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결국 구국은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변함없이님, 정어리TV 방송 100회 축하 기자회견 100회 축하 기자회견 치고 너무 거지 같네요. 오늘 정치1번지 100회 축하하려고 기자회견 날짜 맞춘 걸까요? 근데 저희가 하나 안 한 게 있습니다. 100회 기념 박수라도 쳐드려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못해 시작하지 못했어요. 예, 그걸 했어야 되는데. 감사드립니다. 예, 정어리 화이팅!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을 그래도 저는 오늘은 뭔가 좀 내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맘먹고 한 거잖아요. 1년 9개월 만에. 그런데 첫 번째 질문 답변. 총선 왜 졌다고 생각하느냐. 왜 졌어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진 거 아니에요? 김철근 총장님 뭐 어려워요? 그러면 제 책임입니다. 이 말 한마디 못하나요? 그런 거 할 줄 알았으면 나라를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을 왜 했을까요? 안 하면은 지지율 20%가 깨질까 봐. 전 더 빠질 것 같은데요. 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초기에 20% 초반에 머물렀다가 급속히 확 무너지거든요. 총선 끝나고 갤럽 조사 기준으로 23%까지 떨어졌다가 약간 지금 그
평행 이동하는 정도 수준인데 그 상황에서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예고가 돼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영수회담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벤트성을 가지고 뭔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걸로 그냥 거저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영수회담도 아무런 것도 없었잖아요. 예? 결국 영수회담 했다는 그것만으로 그 순간을 모면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2주년이 됐는데 여기에 어떤 그 결정적인 모멘텀을 만들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겠다. 그럼 기자회견이라도 하자. 그러니까 기자회견 하는 겁니다. 내용은 관계가 없어요. 제가 보긴 그렇습니다. 내용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본인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이 3년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거의 끌려 나온 형국이거든요. 나와서 당신 어떻게 할 건데요? 대통령 얘기해보세요. 이 얘기를 자꾸 주문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기자회견이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시험 볼 때 제일 자신 있는 것은 예상 질문이 나왔을 때입니다. 아, 이거 나오지 않을까라고 준비했는데 나오면 제일 자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두 번째 질문, 그것도 조선일보가 국정기조 전환 어떻게 할 생각이냐, 할 거냐 그렇게 물어봤는데요. 그 답변까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게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준비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조선일보 김동환 기자입니다. 방금 총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야당에서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 결국은 이 현 정부의 그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께서는 이재명 대표와 첫 회담도 하긴 했지만 총선 후에 어떤 대통령실의 인선이나 내놓는 메시지가 그렇게 총선 전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뭐 야당에서는 실망스럽다는 표현도 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남은 3년간 어떤 국정 기조를 어떤 전환하실 생각이 있는지 그렇다면 특별히 인선이나 어떤 정책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더욱 소통하는 정부 또 민생에 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기조 변화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저희가 이런 시장 경제와 민간 주도 이 시스템으로 우리의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어떤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는 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것 또 바꾸고 고쳐야 될 것들을 더 세심하게 가려서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일관성을 지킬 것은 지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뭔 말이에요? 안진걸 소장님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우리 정어리 TV 채팅방에 제가 지금 막 여기 다 보고 있거든요. 전부 다 채팅이 이겁니다. 아니 질문은 비교적 괜찮은데 답이 왜 저래? 알아들을 수가 없어. 너무 길어. 무슨 말이야? 헌법도 안 맞아. 아니 국정기조 전환을 조선일보까지 나서서 이야기했으니까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보수 언론에까지 요즘 저희들 비판을 많이 받고 있더군요. 예, 가슴 아픕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이채 양명주 사건이라든지 또는 뭐 독재, 독선, 불통, 오만 특히 대통령실 문제다라고 지적받는 부분들 과감하게 고치려고 합니다. 그 시작으로 영수증 듣고 오늘 기자회견 하는 것이고 앞으로 완전히 바뀌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알았는데 그거냐 이것도 기조는 맞다잖아요. 바꾸기 별로 없다잖아요. 역시 소통이 좀 부족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 정도는 수용하겠다. 그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좋게 해석해줘도 요 정도에 불과한 건데 아니 국정기조 바꾸라고 직접적으로 조선일보 기자가 요구한 건데 사실상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기조 홍보 강화하겠다는 거죠. 아니 이게 저는 그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글쎄 질문을 이해를 했나 싶은데요. 맞습니다. 네? 질문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국정기조 전환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예. 근데 거기서 일단 소통 애소리밖에 안 들렸고 나중에 다 듣고 나니까 저거 뭔 말인지 모르겠고.
저는 기본적으로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 의향이 있냐 이러면 후보 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대통령 선거 때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게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겠다. 근데 이 공정과 상식이 국민들 느끼기에는 완전히 무너진 2년이었다. 네. 이것을 총선에서 평가를 받았다는 걸로 생각한다. 하고 바로 최수근 상병 얘기를 본인이 먼저 얘기하겠어요. 예? 이번 최수근 상병 국회 그러니까 특검법 국회를 통과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의 어떤 기준점 같다. 이거 나 거부 안 하고 그냥 시행하겠다. 이런 정도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본인이 뭐 민생 경제 따지고 얘기하는데 경제를 뭘 합니까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은데. 근데 제가 볼 땐 조선일보 기자를 질타한 것 같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국정운영 방향 옳다고. 뭘 바꿔? 내가 방향이 옳다고 너 그거 안 들었어? 알았어. 그럼 앞으로 잘 설명을 해줄게. 그리고 니들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좀 들어줄게. 근데 여전히 생각을 해보니까 경제기조 옳았잖아. 사람들 먹고 살아가는 문제 아무 문제 없었던 거 아니야? 알았어. 앞으로라도 뭘 고치라고 얘기하면 생각을 해볼게. 근데 조선일보 기자 잘 들어. 내가 국무회의에서 한 얘기에 대해서 정확히 잘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밖에는 적어도 바꾸라고 얘기했으면 어떤 부분을 바꾸겠다고 얘기하는 게 상식인데 바꿀 게 있으면 좀 고민을 해보고 고칠 건 고치고 그냥 잘한 건 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저는 오히려 국민에게 설명하기보다는 조선일보 기자, 조선일보 성격에 맞게 똑바로 취재하고 질문해. 뭐 이렇게 제가 볼 때 들리지 않는 느낌이 그래요. 보면. 네, 지금 제가 계속 둘러보고 있는데요. 정말 국민의 관심이 처참한 수준의 KBS 공영방송 2,000명이 보고 있네요. 우리 정어리 TV로만 지금 2만 명 안팎이 모여 계시는데 KBS에서 지금 윤석열 특별회가 2,000명이 보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죠. 첫 번째 질문 답변할 때 이번에도 뭐 별로 기대할 게 없겠는데 그랬다가 두 번째 질문 답변 듣고는 이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서남웅님께서요. 건국 이래 동문서답의 최고 지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건 동문서답도 아니고 이제는 좀 한계가 온 게 아닌가. 이해력 같은 게 정말 술을 너무 많이 마시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탁님께서요.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기자회견이 애밖에 안 들립니다. 애 빼고 말을 못합니까? 정말 내 소리 좀 너무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보수형님 TV님은 11,100원 100회 축하로 보내주신 거죠. 기자회견 내용은 없고 1818번 도리도리 1818번만 있었다. 화이트 토론님 슈퍼챗 이어주시면서 100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앵커 백운기님, 소중한 정어리분들, 그리고 김철근님, 김종욱님, 안진걸님 등 옳은 말씀만 하시는 여러 패널분들의 100번째 만남은 축복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의를 강물처럼님 100번의 기적 같은 100회 100번 축하드립니다. 멋진 글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좀 들어봅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바로 김건희 수사였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표현이 등장을 했어요.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 근데 지난번에 KBS하고 대담할 때도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 이런 표현이 있었나요? 박절하지 못해서. 그렇죠. 네. 근데 박절을 못해서 아쉽다는 그 점이 아쉽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는 표현은 있었는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조금 준비를 해서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만 들어볼까요? 네, SBS 이한석 기자님. 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SBS 이한석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 질문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올 초에 한 방송사와의 대담에서
어느 정도 여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도는 여전히 높고 또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연초에 그 KBS 대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검찰에서 수사를 지금 뭐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뭐 어떤 그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또 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답변은 또 거의 뻔한 내용입니다. 특검도 뭐 정치 공세다, 지난 정부 탓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 하느라고 길게 시간을 끌더군요. 그러니까 나를 잡으려고 지난 정부가 그렇게 혼을 냈는데 이렇게 뭐 됐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종원 원장님,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 표현은 좀 처음 듣는 것 같긴 한데 수사가 시작이 됐다. 그것은 이제 죄를 가리는 단계니까 거기에 또 걸맞는 답변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바라는 건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국민이나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검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뭐 박절하지 못했다나 현명한 처신을 못했다나 저는 똑같은 말 같아요. 박절하지 못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받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정 때문에 받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명한 처신을 못했다는 거니까 유사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부인한테 양해를 득하고 왔구나. 그 정도와 관련해서의 용어에 대해서는 서양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건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현명한 처신의 문제는 그냥 상식적인 방식에서의 도덕 규범과는 약간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유무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좀 판단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자기 스스로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가이드라인을 잘 제시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특별검사를 왜 도입을 하느냐? 그 법에 그게 나와 있어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이거든요. 아니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라면 특검이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게 예를 들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다 지명하는 인사권자들이 수사를 진행하는 건데 거기에서 어떻게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다 우리가 소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거 특검의 취지에도 100% 맞는 거고 유무죄와 관련해서도 주가 조작 문제 같은 경우는 수사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아직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명품백은 이게 청탁금지로 또 이렇게 제가 볼 땐 검찰은 한정 지려고 하는 건데 뇌물죄, 알선수재 다 걸리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볼 땐 또 물타기 하는 거다. 자기 부인의 문제에 대해서 저번과 동일하게 박절하지 못해서라는 단어와 이번에는 현명한 처신을 못해서 뭐 이 두 가지로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퉁쳐지지 않죠. 국민들이 더 화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정아리 TV에서 얘기하는 게 이채 양명주에서 양명주가 김건희 여사 관련이잖아요. 예? 5개를 걸었는데 3개가 김건희 여사 관련이에요. 그렇죠. 양명주 아닙니까? 이 양명주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단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통령 부인이라는 것 때문에 대통령의 부인은 선출된 사람이 아닙니다. 선출된 권력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게 실제로 이런 그 권력에 개입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드러나면 이건 국정농단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른바 비선 실세가 그냥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 부인이 공직자는 아니지만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예산과 인사를 주고 한정된 역할을 하도록
규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다 투명하게 되도록 했는데 이 정부는 집에서 내조만 하겠다 해놓고 결국은 제2부속실을 만들지 않아서 대통령실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더 크게 문제가 더 커지도록 방치했어요. 더군다나 감찰관 제도도 있는데 그 감찰관도 임명하지 않았고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단히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 총선에 상당히 많은 영향이 있었을 건데 그 총선 패배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사실상 하지 않는 걸 보면 이거에 대해서도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뭉개고 밀고 없던 걸로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결국은 현명하지 못한 처신. 이건 법에는 문제 없는데 뭐 도덕적으로 좀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니냐, 뭐 현명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국민들이 그걸 수용하냐는 거죠. 아니 근데 안정걸 소장님 예. 이렇게 다 예상 질문들이 나왔는데 참모들이 답변 같은 걸 미리 준비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 해줬겠죠. 그러나 이제 최종 재간은 김건희 여사한테 받아갖고 왔겠죠. 김건희 씨한테. 그래서 아마 김종국 원장님 분석이 맞는 것 같은데 저번에 박절하지 못해서라고 했다가 더 논란이 됐다. 이번에는 좀 현명하지 못한 정도로 조금 표현하고 박절하지 못한 시즌2죠. 그다음에 사과 비스무리하게 좀 표현할 테니까 양해해 주세요 하고 양해를 받고 온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바로 김건희 편에 서가지고 다 정치 공세고 지난 정부 자기를 뭐 죽이려고 했지만 안 됐다 이런 거잖아요. 다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이미 제가 2019년, 20년, 21년 그 상황을 다 복기를 해보면 이미 검사, 평검사들까지 다 윤석열 한동훈 라인이 장악을 하고 원래 윤석열 한동훈 라인이 아니었던 이들도 지금 문재인 정권이 검찰에 대해서 너무 거칠게 몰아붙이니까 편을 들고 뭐 예를 들면 쟤들이 고발했던 뭐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뭐 나경원 수사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다 세상에 나는 사실인데 똑같은 말만 해요. 윤석열, 한동훈이나. 지난 정부 때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거짓말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소환조사하겠다. 뭐 있으면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 아무 문제 없으면 오늘 이렇게 답을 했어야 되는 거죠. 사과를 제대로 해야 돼요. 이렇게 사과 비스무리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이 우리 아내를 소환해라. 소환조사해라. 다 나갈 준비해놨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특검도 해라. 특검을 그거는 저 범인은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래 한번 당당히 조사 받아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하면 범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건 끝까지 막고 있다. 오늘 그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봅니다. 예. 방금 전에 기자회견이 끝났는데 11시 한 37분쯤에요. 도드람님 오늘도 MBC는 입틀막 당했네. 아마 끝까지 MBC 기자 질문을 안 받았던 모양입니다. 정말 그건 잘못한 겁니다. 왜 기자회견 했습니까? 뭐하러 했습니까? 행복한 여자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100회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기자회견은 OX로 합시다. 그러셨네요. 왕꽃머리님 나는 김치찌개가 먹고 싶은데 김치가 들어있어서 먹기가 좀 그렇네요. 그럼 된장찌개를 먹을까 하는데 찌개를 싫어해서 된장찌개를 먹겠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차가운 된장찌개 하나 빨리 주시고 맥주는 차가우니까 따뜻하게 끓여주시면 막걸리 그릇에 마실 테니 옆 테이블에 놔주세요. 이런 느낌. 뭔 말이야? 대통령 지금 얘기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JDID님. 앵커님도 이해 못하시는데 우리는 죽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도 지금 뭐 8가지 하나하나 좀 다 들여다보려고 그랬는데 스트레스 지수만 높아지니까 짧게 한번 좀 가보죠. 일단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4번째 질문이 나왔는데 그 내용 들어보죠. 네, 대통령님 한국일보 김현빈입니다. 저는 이어서 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그 대통령실은 죽음을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67%가 이 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 특검법을 거부하실 것인지 거부하신다면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거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라는 의혹도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좀 길 수밖에 없게 질문을 하시네요. 정말 그 장래가 구발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그 지원 작전 중에 이렇게 순직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예, 잘라주세요. 그거 길게 들어봐야 시간만 걸리고 국민들 열만 받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저 질문은 제가 듣기엔 잘했어요. 경로한 적 있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앞에 애 소리가 물론 제일 많이 나왔고요. 안타까운 사건이다. 재발 방지 책임 소재 위에서 진상 규명하도록 하겠다. 라고 하면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국방부 장관 질책했다. 그런데 이제 저게 오랫동안 검사를 해와서 그런 것 같은데 질책한 건 맞는데 사단장 뭐 이런 것 때문에 질책한 게 아니다. 사단장 편 입에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시신 수습 왜 그렇게 무리한 진행을 했냐. 이걸 가지고 질책했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완전히 이제 핵심을 피해 나간 건데 김철근 총장님. 이 부분은 이제 정리가 됐겠죠. 그거 질문 나오면 이렇게 답변하자. 그렇죠? 그건 어느 정도 그 비서님들하고 얘기가 돼서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중요한 건 장관한테 질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질책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특검이 도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을 반드시 조사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대통령이 준 겁니다. 내가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해서 질책했다. 그건 실토한 거잖아요. 예. 그 내용은 양쪽 말을 맞춰봐야 하는 거잖아요. 예. 대통령 말만 무조건 일방적으로 오케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해 가기는 피해 가려고 한 건데 오히려 걸린 거다? 반은 걸려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본인 입으로 질책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질책의 내용은 따져봐야 되는 거고 질책했다는 것은 결국 뭔가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최수근 상병 그 순직 사건에 관련돼서 장관에게. 예? 그러면 만약에 특검이 되면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수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본인이 그 빠져나갈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반 정도는 걸려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네. 예. 그리고 정말 걸려들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만약에 이종섭한테 전화기 7월 말이잖아요. 그것도 출국 그 회의 출장을 가려고 하는데 전화를 받고 뒤돌아갔던 것까지 지금 팩트가 확인됐거든요. 전화한 것까지도 지금 전화를 부인하고 있지만 아마 인정한 거 보니까 통신 기록은 공수처가 확보했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전화까지 한 것은 대통령이 빼도 박도 못한다 이거. 근데 내용이 어디 무리한 작전이 이건 정말 거짓말 딱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상사 기체가 저도 찾아오니까 그 시점 이상한데 7월 19일 날 발생했어요. 우리 안타까운. 그럼 그때 질책이야. 보통 그때 질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야? 왜 이랬어? 왜 무리하게 투입했어? 구명조끼도 안 입혔어? 네 이놈들. 만약에 그랬으면 그때 당시에도 아 대통령이 정말 희한하게 지적했구나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내용을 안 하고 뭐 철저히 수사라는 이런 다분히 그 레토릭 같은 이야기는 했었어요. 근데 7월 말에 갑자기 그걸 질책을 했다? 아니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시신 수습 작전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해서 우리 장병이 죽음을 당한 거잖아요. 그럼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를 누가 했습니까? 사단장이 한 거예요.
사단장을 살려낸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핵심은 8명 중에 사단장이 들어갔던 거잖아요. 들어간 사건을 갖다 빼내가지고 소위 2명만 수사를 하고 6명 수사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빠져나간 게 사단장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사단장이 다 지시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내용이 이미 언론의 기사로 다 나온 내용인데 이걸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답변했다는 건 매우 궁색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경로에서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움직였구나. 움직여서 말도 안 되게 경북경찰청에 넘어간 자료를 갖고 오게 만들었구나. 그럼 뭐 지시자가 누구냐? 대통령이잖아요. 경로한 대통령의 경로에 의해서 또 나중에 그러겠네. 경로만 했고 대통령은 애들이 알아서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로가 원인이니까 대통령의 지시 사항들 자체 갖다가 우리 김철원 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정황 증거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거기 때문에 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들 왜 이게 들어갔다가 돌아왔지라고 하는 조사 자료가요. 여기에 대한 원출처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자기 입으로 토로한 게 되기 때문에 저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발목을 잡고 있다. 저런 발언 자체가 속이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까 김철근 총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라는 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게 되면 결국은 특별검사를 임명하면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가 정해져요. 그 수사 범위 내에 대통령도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어떤 전화라든지 지시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됐거든요. 확인이 안 됐고 국방부 장관도 전화 받은 적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과의 연결선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좀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질책을 했다. 근데 질책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고 다른 얘기를 했는데 그건 본인 얘기고 수사를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질책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리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통화 시점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경로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인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한테 왜 그런 사고가 나게 했느냐라고 질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미 사고가 났을 때고 이건 수사가 한참 진행된 거니까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했을 때 사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이 수사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전화한 게 맞다면 그 대통령 말이 맞을 거고 수사한 다음에 했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한참 지난 뒤에 원님 떠난 뒤에 나팔 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질책한 시점, 그 전화 통화한 시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내용이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 내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어찌됐건 대통령은 최수근 상병 특별검사가 임명되게 되면 수사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확인한 게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왜 경로했냐와 관련해서 왜 사단장한테 책임을 어떻게 물어라고 얘기했던 게 핵심적인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시신수습이라고 작전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만 나온 내용에 대해서 박정훈 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들은 내용에 대통령이 VIP가 경로했다라는 내용은 핵심적으로 사단장에게 책임을 왜 물어? 어떻게 물을 수 있어라는 내용으로 질책했다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확인만 되면 전 제가 볼 땐 100%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되는 것이고 사실관계는 해병대 제1사단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빼박이 되는 상황으로 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걸 직접 들었어야 되는데 방송 때문에 못 들은 게 분명히 있는데 나중에 내용을 확인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저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무리한 작전을 질책을 했는데 10며칠 만에 근데 그 이후에 보통 논리는 그냥 무리한 작전을 한 거에 대해 철저히 다 규명해라. 심지어는 사단장이 아니라 해병대 사령이나 국방부 보통 논리구조 그렇잖아. 너희들 책임까지 규명돼야 된다. 예를 들면 당신이 이 조사에 손을 떼라.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오히려 정반대로 8명이었던 피의자가 2명으로 줄어들고 공적으로 이미 법에 의해서 지체 없이 넘기에 대한 서류를 탈취해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그것을 말 안 들었다고 집단항명수해라는 전시 같으면 즉결 처분하는 무시무시한 범죄로 박정훈 단장뿐만 아니라 집단항명수니까 그 박정훈 단장을 따랐던 수사관들까지 모조리 지금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지. 이게 무시무시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됐어. 근데 오늘 국민들 앞에서 완전히 거짓말했어. 이건 저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닉슨이 불법을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이 하잖아요. 계속 거짓말한 것 때문에 결국 탄핵전에 사임한 거잖아요. 이건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 애청자들도 날카롭지않은데 유독 이 답변할 때요. 생각을 좀 길게 하고. 예. 썩은 썩소인데 오늘 시중에 썩소인데 썩소의 정도가 제일 셌고요. 표정이. 그 다음에 발언도 본인이 먼저 그러잖아요. 이건 답변이 길 수밖에 없다 해서 이것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면 스스로 이것도 다 드러내버렸어요. 포커페이스가 안 되고. 아니, 그 양명주는 자기 배우자가 일이잖아요. 본인 직접 개입됐다고 보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 근데 최수근 상병 사건은 본인이 직접 개입된 일이라고요. 그렇죠. 예? 뜨끔뜨끔 하겠죠. 이게 확 들어오면 훅 들어온 거 아니에요, 질문이. 이걸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지? 완전히 모르쇠로 가야 되나? 아니면 일정 부분 인정을 하면서도 피해 가야 되나? 그럼 후자를 택한 거죠, 사실은. 전화를 하고 질책을 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아니다 이거지. 그런데 그게 본인 생각인 거죠. 제가 봤을 때 온 국민이 그렇게 생각 안 할걸요. 대통령 기자회견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보충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의 답변을 대충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갈 때 대통령님 그 말이 아니고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좀 문화가 바뀌어야죠. 아직은 멀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오늘 한겨레 기자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기는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에 대한 질문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이종섭 문제를 제기를 한 거죠. 왜 호주로 보냈습니까? 그 궁금했지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대목인데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뭔가 좀 짜고 치는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제가 보기에는 다 정해져 있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그때는 또 뭐라고 답변했는지도 들어보시죠. 네, 한겨레 이승준입니다. 네, 최상병 사건부터 여쭙겠습니다. 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그 최상병 수사협 사건의 피의자였는데 호주 대사로 임명하셨는데 왜 임명하셨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출국 금지 상태였는 거를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출국 금지는 그 인사 검증을 하는 정부 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보안 사항이고 그게 유출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와 유일하게 외교 국방 2+2 이 회담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와 안보에 그 깊은 이런 그 관련이 있는 국가입니다. 또 저희 그 방산 수출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우리 K9 또 K2 레드백 이런 무기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호주 해군에 막대한 규모의 그 함정 그 수주권이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 자, 뒤에 이제 공수처 탓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좀 들어보기로 하고 먼저 이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죠. 출국 금지를 당한 것 인사검증기관에서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김철근 총장님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저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일반인이 만약에 출국 금지라 뭐 이런 것을 알려달라고 하면 그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인사검증은 이 사람이 문제가 없는가라고 보는 건데 공적으로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런 논리라고 그러면은 계좌도 못 들여다보는 거죠. 다 들여다보죠. 그러면 그것도 위법이라고 되는 거죠. 위법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사검증 관련해서는 교육부, 검찰, 경찰, 국세청 이게 전부 자료 요청을 하는 거죠. 자료 요청해서 그 해당 인사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기본 검증을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검찰이 다 그 요구를 할 건데 그럼 당연히 수사 중인 사건이 있냐 없냐 이것도 확인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뭐 그
출국 금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분명히 확인이 가능할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그런 게 안 된다는 식으로 저렇게 얘기를 한다? 좀 이해할 수 없고요. 더군다나 공수처에 고발이 돼 있었잖아요. 예? 고발돼 있는 인사를 그 고발 내용이 어떻게 수사가 될지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덜컥 주요 국가의 대사라고 지금 계속 설명을 했잖아요. 방산 수출 관련 얘기도 하면서 그 주요 국가 대사로 임명을 한다? 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출국 금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 뭐 사이트 같은 데 당연하죠. 있어가지고 예. 한 달 단위로 갱신이 된다고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럼 본인이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면 그런 제안이 왔으면 본인이 눌러서 확인할 수도 있는 내용이잖아요. 만약에 보면. 본인한테 출국 금지가 내려지면 통보를 해줍니까 아니면은 제가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확인.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을 갖다 인증을 하면 출국 금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러면 만약에 이번 MBC가 보도를 안 했다. 그래가지고 호주 대사 임명을 했다. 그러면 나가다가 공항에서 출국 금지라 못 나갑니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겠죠. 거기에는 본인이 모르면요. 본인은 모르면.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도 출국금지 냈는데 이렇게 팩트체크가 됐어요. 출국금지 사실은 통보를 안 해주는데 한 달 한번 연장할 때 연장 사실을 통보해준대요. 그래갖고 이진동 대표도 한 거예요. 뭐야 대통령 비판했다고 출국금지 당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알려졌는데 저는요. 네. 뭔 얘기냐면 MBC가 만약에 이제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영화 같은 걸 보면 보도를 만약에 안 하고 갖고 있었다. 출국했을 거예요. 그러면 출국 금지돼 있는데도 출국시켰다가 뉴스가 될 수도 있었을 그렇습니다. 거라는 네. 얘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저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게요. 우리가 더 팩트체크 하려겠지만 고위질서로 인사검증을 꼼꼼히 하지 않습니까? 여기 뭐 청와대 안보실에서 우리 김종욱 본장 옛날에 근무도 했으니까 신원조회부터 시작해서 수백 가지를 국정원의 신원조회가 다 거치게 돼 있는데 출국 금지 사실 이미 세상에 떠들썩하게 하는 공수처 고발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단체의 고발도 줄을 이었는데 출국 금지 정도를 체크하지 않았다. 분명히 저는 특히 회의직임은 아마 매뉴얼에 출국 금지 사실이 있는지 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반드시 체크하는 그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역시 윤석열 대통령 거짓말이 사실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예.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출국 금지를 알 수가 없었다라고 변명을 하는데 아니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는데 기본일 것 같은데요. 국정원까지 다 그 해당 그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 기본적인 검증사항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지금 뭐 대통령이 대국민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걸 뭐 출국 금지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뭐랄까요? 그 대통령이 내놓은 답변치고는 너무 설득력이 없는 얘기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모르고 그다음에 호주 대사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종섭 그 전 장관을 급히 호주 대사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공수처에 고발돼 있는 전직 장관이고 그다음에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에 한 명이고 이런 사람을 호주 대사로 내보내는 것 자체가 국민들은 납득을 못할 건데 그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고 공수처가 언제 수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마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다는 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게? 출국 금지된 것을 모르고 임명했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니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나 특히나 대사를 임명하는데 출국 금지 정도 될 놈을 임명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에? 아니 그리고 이게 수사 중인 것도 알았겠습니다만 저는 호주 대사가 인사검증 대상인지 모르겠는데 인사검증을 한다면 법무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무부에서 출입국 관리를 다 따지는 거잖아요. 당연히 하죠. 근데 이건 사실 확인할 수가 없다? 다른 데도 형사처벌을 아니고. 받을지 모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오늘 몇 건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1년 9개월 만에. 분석해보면 아주 이것이 또 엄청난 분노와 저항의 내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내용을 다 못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논평에 좀 한계가 있는데 몇 가지만 봐도 표정부터가 거짓말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말이거나 아니면 둘러대는 것은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내용도 그렇고요.
이번에도 또 공수처 탓을 하더라고요. 그 답변 내용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까? 본인이 또 그 대사 아그레망이 그 떨어진 이후에 이제 아그레망이 아마 1월에 넣어서 한 2월 말 3월 초에 그 호주 정부에서 그 아그레망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보통 출국 금지를 뭐 연말에 걸었다고 하는데 출국 금지를 걸면은 사실은 소환하지 않은 사람을 출국을 거는 경우도 잘 없고 또 출국 금지를 걸면은 반드시 불러야 됩니다. 소환도 하지 않고 또 출금을 한 달씩 걸게 돼 있는데 그거를 또 2번을 계속 연장을 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저도 뭐 오랜 기간 이런 수사 업무를 해왔습니다만은 좀 이해하기가 저도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아니고 공수처가 잘못한 거야네요, 김철근 총장님. 그렇습니다. 예, 공수처가 잘못했네. 아니 근데 지금 그 얘기 하시잖아요. 출국 금지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연장을 하게 돼 있다고. 예. 그럼 연장을 하게 되면 본인한테 통보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결국 본인은 출국 금지가 됐는지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종섭은 알았겠네요. 예. 저 답변에서도 맞습니다. 그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종섭 본인이 출국 금지 돼 있는 걸 알면 기본적으로 공직 후보자 그 검증할 때 본인 검증이 있어요. 본인이 자필로 다 써내는 게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종섭도 뭔가를 써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그걸 마지막에 출국 금지 돼 있는지를 몰랐다. 기본적으로 공수처에 고발이 돼 있고 그 최승훈 상병의 그 사건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야, 핵심 피의자. 이 사람을 받고 결국 호주 대사로 빼돌리려고 했다. 이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총선 앞두고 야당의 공세가 최승훈 상병 특검 공세가 강하고 결국 거기에 입틀막 하려고 호주로 내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궁색한 답변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그런 국민을 설득을 시키려면 딱 듣고 나서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답이 나와줘야 그 성공한 기자회견이 되는 거죠. 본인 입장에서. 맞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은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설득하지 못할 수준으로 답변을 하니까 그거는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든지 미련한 거든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법률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뭔 짓을 했습니까? 경북 경찰청으로 넘어간 자료를 위법인지 뻔히 알면서 다시 도로 가지고 올 정도의 상황을 벌인 대통령실에서 인사 문제 관련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당연히 수사받고 있기 때문에 출국 금지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거고 또 무슨 국내에 어떤 일자리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호주로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해외로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도 확인을 안 하고 얼마나 급했으면 호주로 보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법률적으로도 문제입니다만 왜 저렇게 급하게 이종섭이라는 사람을 호주로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다양한 형사 법률적인 처벌 과정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다 검토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건데 그 검토마저도 자기들이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죄는 다시 또 공수처가 알려주지 않아서 공수처가 알려줄 의무가 뭐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무도 없는 거지 실제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법무부에 보고를 하게 돼 있네요. 지금 출입관리법 제4조 4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국을 금지하는 금지가 연장할 때는 즉시 당사자 사유 기관들을 서면 통지해야 한다니까 공수처가 출국 금지를 신청하는 기관이고 최종 그걸 결정하는 건 법무부니까 이미 법무부는 알고 있었던 게 팩트로 확인이 되고 자기들 또 인사검증하면서 거기서 또. 그래서 이진동 기자도 처음에는 통지를 못 받았는데 연장될 때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한번 그러니까 그걸 선택적으로 할 수 있대요. 바로 중대범죄는 바로 안 해주고 연장할 때 통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종섭은 분명히 통지를 받은 것이죠. 윤석열 말로도 그랬잖아요. 연장했다 그랬으니까. 뭐 2번인가 연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소환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의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하고 그다음에 수사를 착수하려고 하니 급하게 서둘렀다는 게 생각이 들고 그런 의혹이 하나 있고 오히려 공수처로 하여금 공수처장이 없잖아요 지금.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지명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네, 임기가 없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수사를 오히려 지연할 그런 그 다른 외압은 또 없었는지 그런 게 또 그런 의혹이 드네요. 오히려 그 금방 본인이 수사 업무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출국 금지를 시키면 한 달 정도 하고 반드시 그 출석해서 그 조사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없이 2번을 연장했다. 그것은 결국은 요로를 통해서 수사 방해 의혹은 없었는지 나는 그것도 의심이 가네요. 오히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이종섭 대사 임명해서 빨리 빼돌리려고 했고 또 한쪽으로는 빨리 수사 착수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양동 작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시 슬슬 열이 올라오려고 합니다. 좀 식혔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운근님, 배만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코도 길어지겠네. 하는 변명이 다 거짓부렁 그렇게 하셨는데, 예, 오늘 100회 축하로 슈퍼챗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쁜이 마음님, 오늘 10,000원 슈퍼챗 많이 보내주셨어요. 대통령 부부 잘못을 밝히기 위해서 정어리 때가 더 모여야겠습니다. 100일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님은 20,000원 보내주셨습니다. 정어리원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겠습니다. 다시 정어리 점프 운동합시다. 힘을 가집시다. 스타일 엘리님, 100회 축하드려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석열아, 넌 피도 눈물도 없냐? 오로지 건의만 지키면 되냐? 국민들은 2사람 때문에 2년이 절망 그 자체였다. 상일아님, 2번에 걸쳐서 10,000원씩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희현님 100회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보내주셨고요. 블루토파즈님은 50,000원이나 보내셨네요. 경은 바보야 그렇게도 말을 못하면, 어떤 노래 가사 같습니다. 탁님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제발 담배 피면 담배 끊어라. 에에 할 때마다 속에서 끓는 소리 아주 비위상해 죽겠다 그러셨는데 담배 피우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따따부따님도 남편은 가래 끓는 애, 마누른 가래침 퇴퇴 참. 그러게요. 크림소다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앵커님 100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했는데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정어리몰이 참 재미있는 상품들 많이 개발해요. 김철근 총장님, 뒷고기가 뭔지 아세요? 돼지고기, 뒷고기. 예. 뒷고기가 뭔지 알아요? 앞고기가 아닌 특수부위 뭐 이런 걸 뒷고기라고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 돼지 잡는 사람들이 맛있는 부위는 뒤로 빼돌려가지고 자기들만 먹었다. 그래서 뒷고기라는 말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중에서 소량만 나오는 특수 부위. 맛있겠네요. 예, 전문점 가서 드시면 좀 비싸게 드시는데 뒷고기. 이번에 정어리몰에서 아주 큰 맘 먹고 500g 한 팩 가격에 500g 한 팩을 더 드리는 1+1 특별 기획 준비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정어리몰에서 어떤 상품 개발하려고 할 때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은 그겁니다. 제일 좋은 상품. 우리 어려운데 요즘에 뭐든지 먹기도 힘들잖아요. 우리 정어리원님들만이라도 좋은 상품을 좀 값싸게 좋게 드실 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항상 제가 그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백운계 정치 1번지 100회를 맞이해서 여러분께 특별한 약속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모임 이벤트를 하나 가지려고 하는데요. 6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이날 오후 1시에 적십자사에서 애청자님들과 함께 사랑의 빵 만들기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날 우리들이 모여서 빵을 만든 것은 저소득층 아이들 그리고 국가유공자 어르신들 이런 분들께 간식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정어리 TV에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온라인에서만 소통했던 우리 정어리원님들 함께 만나서 빵도 만들고 얘기도 나누고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팬카페에 계신 분들 우리 카페 회원님들끼리 팬미팅 한번 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도 겸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회 기념으로 이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6월 29일 전에 50만 구독자 돌파할 수 있다면 50만 구독자 돌파 행사도 같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다만 이게 공간이 그 적십자사에서 빵 만드는 곳이 많은 분들을 모실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8분만 선착순으로 모집하니까요.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커뮤니티 카페를 통해서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가지고 바로바로 우리 패널들과 함께 분석해 보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실망 그 자체입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했나 싶은데요. 오늘 유튜브 예고를 올리면서 제가 제목을 항상 이제 정하는데 오늘 뭐라고 제목을 정할까 했습니다. 고민 끝에 진실의 시간, 마지막 기회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동안에 그렇게 국민들하고 소통해라 또 본인 말로는 소통하려고 청와대 나왔다라고 해놓고 거꾸로 갔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총선에서 이렇게 박살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다고 한 게 기자회견입니다. 그러면 이번에야말로 국민들이 그래? 당신 안 바뀔 것 같은데 그렇지만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지. 이게 마지막 기회야? 라는 소리가 안 들리나 보죠.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올지 예상이 안 될까요? 옛날에 어떤 글에서 봤는데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앞에만 갈기가 있고 뒤에는 민둥민둥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올 때 이렇게 잡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리 뒤에서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앞에만 갈기가 있는 동물, 그게 기회다. 이게 마지막 기회인데 기회는 3번 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2번 다 날린 것 같거든요. 이제 마지막 기회인데 이렇게밖에 보낼 수 없나. 왜 그럴까요? 아직 위기감이 없어서 그러는 걸까요? 김철근 총장님? 위기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뭐 최근에 영수회담 전에 뭐 야당 측에 뭐 밀사 역할을 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버티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이 잘 안 변한다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당선된 걸로 목표가 완성된 사람으로 저는 보이고요. 어찌됐건 임기를 어떻게든 채워보겠다 이런 거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순간순간을 모면하고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한 이런 조치들은 그동안 2년 동안은
총선 전에는 그마저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마저도 안 하면 결국은 임기를 채우기가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밀려가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기를 하면서 내가 잘 이렇게 해서 결국 밀려가는구나 이런 느낌. 이번 기자회견도 거의 끌려 나와서 하는 느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위기감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것을 돌파할 정치적인 상상력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종욱 원장님, 그 옛날에 도어 스태핑 할 때 그런 적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창문이 바람을 이런 거 안 들리십니까? 큰 소리 치지 않았나요? 예. 그래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부터.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참모군들 중에서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과하면 무너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문제를 사과하는 순간 우르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절대 사과하면 안 됩니다. 대신 뭘 하시면 됩니까? 공작을 하면 되십니다. 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한테 사과는 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비선 라인을 통해서 박영선, 양정철이라는 라인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한다거나 만약에 함성득 교수 말이 맞다면 야당 당대표에게 총리 임명권을 던져주거나 아니면 비서실장 임명과 관련해서 경쟁할 만한 사람들은 절대 쓰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야당 당대표를 꼬시거나 이런 방식의 이건 정치 공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공작을 위해서 생명을 연장을 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고 국민들에게는 절대 사과하지 않는다,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두 가지 길로 가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요. 국민들이 이제 선택할 방법이 없어요. 그전에는 우리 옆에 계십니다만 탄핵 집회 같은 데 나가서 제발 좀 대통령 정신 차리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또 이번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이 응징하는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자회견장에서도 국민의 민의를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국회를 압박해서 탄핵을 하라고 하거나 이건 그러니까 국민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국민들을 일로 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 자체는. 오늘 그 기자회견 후폭풍이 엄청 크겠는데요. 지금 제가 기사랑 댓글 살펴보니까요. 이 도이치 특검법도 사실 법명도 김건희 특검법이고 관례도 다 김건희 특검법인데 한동훈이 차마 김건희 절대지원을 못 건드려서 도이치 특검법이라는 희한한 말에 해서 법무부 비난을 받았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아까도 앵커 지적했지만 도이치냐는 사건 특검 문제 주가 조작이나 김건희는 차마 꺼내질 못하고 도이치니 하는 사건 독일 분들이 들으면 엄청 불쾌하겠어요. 계속 무슨 독일이 문제 있는 것처럼 했는데 이렇게 했고 아까 앵커님 지적하신 것처럼 최상무 사건에서 전환을 했는데 그게 질책했다. 왜 생존자도 아니고 사망자를 수색하는 것인데 무리하겠냐고 질책했다. 우리 요건 지금 벌써 반응이 100% 거짓말로 나오는 거예요. 아마 언론 비평도 거기서 나올 것 같아요. 좀 뜻있는.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문제가 너무 커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척은 잠깐 한 다음에 특검이 정치공세다라고 하면서 문제한테 탈탈 떨었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라고. 그래서 정치공세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법무장관 비리는 일절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다. 그냥 도의적인 정도의 언급만 하고 퉁치려고 하는데 국민이 절대 이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관련된 사건이긴 하지만 본인이 대선 후보 때 검찰총장 그다음에 대선 이후에 적극적으로 비화하고 거짓말로 이것을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탄핵이나 규탄사가 되잖아요. 처음에 본인이 저지른 건 아니었다 하더라도 지금 최은순 씨가 가석방 되는 거에서 국민들 범국민적인 비난이 있는 거와 똑같은 건데 거기에다가 최상무 사건 관련해서 결정적인 거짓말. 7월 19일에 발생한 사건인데 7월 말에 전해가지고 그것도 출국 중인 국무장관한테 왜 그런 무리한 수색을 했냐라고 이제 와서 지적을 했다고? 와, 이건 저는 정말 이제 국민들께서 제 닉슨이다라고 판단하실 것 같아요. 가만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은순 씨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김철근 총장님 법무부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으니까 물어볼게요. 가석방 심사를 한 사람 이렇게 3번씩 막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 가석방 심사는 매월 합니다. 예. 매월 하고 지금 안 바뀌었죠? 안 바뀌었겠죠? 가석방 심사위원장이 법무부 차관입니다. 차관의 그 위원장의 외부 인사들 포함돼서 그 엄격하게 이제 가석방 심사를 하는 거죠. 근데 가석방 심사의 조건이 있죠. 뭐 모범수거나 아니면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웠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아니거나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합당하면 누구든 이제 가석방이 되는 건 맞는데요. 예. 우선 최은순 씨는 그 대통령의 장모입니다. 그럼 특혜 시비가 항상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인데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3번씩이나 지금 이게 돌고 돌아서 이게 결국 본인은 거부했는데 뭐 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더 열받더라고요. 가석방을 본인은 거부했는데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내보내줬다고?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는 최은순 씨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사이로 둔 그 특혜를 본 거죠. 왜냐하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아니 그 통장 사본이죠. 통장 사본을 그 조작을 해서 350억대 잔고 조작해서 야, 잔고 조작을 했던 사람인데 사회적 물의를 크게 일으킨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가석방 대상에 올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역시 사인은 대통령으로 둬야 돼요. 베르샤님 이 와중에도 장모 챙기기 참 대단해 그러셨는데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버이날 최고 선물이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합디다마는 그 잔고 조작을 할 때도요, 총장님. 내 사이가 검찰 고위 간부라고 말하면서 잔고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사이 찬스를 쓴 거예요. 부당한 찬스를. 이번에만 특혜를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잔고 조작이 오래된 사건이어도 매우 고약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검찰 간부를 악용한 사건이에요. 그러기도 하고 법원에다가도 냈잖아요. 네, 법원에까지 냈습니다. 정말 이게 소송사기인데 또 검찰이 그것을 소송사기는 또 빼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만 들여다보면 너무 추악한 사건입니다. 진짜. 오늘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가지고 분석하면서 우리 백운계 정치 1번지 꾸며봤는데요. 또 몇 가지 질문이 더 있었습니다. 한동훈과의 관계, 국무총리 언제 바꿀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건 뭐 그렇게 그 앞번에 비교해서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한동훈과의 관계는 맨 마지막 질문도 있더라고요. 이건 좀 내일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 가지고 계속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으셨죠? 그 힘든 거 듣고 이거를 또 다시 복습하는 것도 너무 힘드셨을 것 같고요. 이영철님, 나는 돌아가는 다리를 불살랐다는 조국 대표. 여기 한 사람 더 있네요. 윤통. 오늘 슈퍼챗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우리님도 슈퍼챗 많이 보내주셨고요. 용산 멧돼지 아이디를 그런 거 쓰십니까? 예, 해주셨습니다. 크림소다님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같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백운기의 정치 1번지 100회를 맞이해서 여러분께 또 특별히 감사드릴 텐데요. 우리 이은주 반장님께서 과일과 떡 준비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오랜만에 동시 접속 3만 명 넘어섰습니다. 3만 명 넘는 동시 접속 오랜만인데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것도 감사한데 오늘 제가 정말 눈물나게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세렝게티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예. 아세요? 꺼져 하신 분 아니에요? 오, 기억하시네요. 그때 제가 있었잖아요. 예. 맞아. 하시고 우리 또 바로 사과했잖아요. 제가 사과했죠. 찝찝하다고 정중히 사과하셨죠. 예. 일주일 됐군요. 예, 목요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예, 근데 세렝게티님이 정치 1번지 100회로 가장 큰 선물을 보내주셨네요. 백운기 앵커님 정중히 사과 말씀드립니다. 받아주세요. 예, 세렝게티님이 제가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절대 제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저도 그때 순간 욱해서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기 아까 백회라고 박수 보내주셨는데 세렝게티님한테 박수. 예. 한번. 정말 아름다운 사과입니다 서로. 예. 네, 감사드립니다. 세렝게티님. 앞으로 백운계 정치 1번지 항상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정어리 TV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만드는 공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날 함께 했던 분들과 함께 하니까 더 좋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김철근 총장님은 먹을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꼭 뭐 먹을 거 있을 때마다 오셔요. 팬클럽 1주년 때도 왔죠. 100회도 왔죠. 예? 최다 그 동접자 42,000명 때도 있었죠. 그래요. 예. 약간 행운을 몰고 다니는 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뭐 케미가 맞다고는 할까요? 어쨌든 이제 정어리 TV의 황태자. 참 두 분도 보기 참 좋습니다. 우리 오늘. 김종욱 원장님도 좋은 인연이 또 많이 있잖아요. 우리 예, 저도 안진걸 좀 소장님은 계속 먹고 우리 있습니다. 대사고. 예. 지난주 토요일 날도 이채영 명주 홍보대사. 몸에 피켓 들고 서울 시내를 행진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기쁨 속에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금요일인데요.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